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모의고사의 의미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의 향후 입시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로 잡은 내용은 성적 조금 올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타이틀을 잡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에 최선을 다하는 거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 원서 접수까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나왔었던 기사의 내용들의 타이틀을 따보니까 5월에 치른 3월 첫 모의평가 그 의미와 활용 방법은 이라고 해서 기사가 떴어요.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에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실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전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정도, 그러니까 본인의 학업적인 역량과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또 학업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전히 아주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현재 실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고, 그 다음에 짧은 학사 일정, 각종 시험, 고3 입시 준비 어떡하라고 라고 했어요.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5월, 6월, 7월, 8월 이어지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다음에 5월 모의고사, 7월달에 모의고사, 6월에 모의고사, 각종 시험과 모의고사들이 질비하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학생부 기재와 마무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재수생들에 비해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고3은 중간, 기말고사 모두 본다. 이래로 줄이면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1회로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던 거고, 1회로 줄였을 때는 여러 가지 공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회를 그냥 간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죠. 고등학교 3학년에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이런 입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러면 그 학생들의 상당수가 재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약대가 대학 입시로 편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수의 명분과 이유가 생기겠죠. 그럼 재수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재수생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입시의 불안감과 초조함은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약대가 편입이 되어진다는 이런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갖게 만드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도 매우 유리한,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약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약대가 2008년도까지 약대 선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9년도 넘어가면서 약삭편문제학원 체제로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2008년도의 시점이 정시와 수시의 비중이 약 흡사하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시 비중은 점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시 비중이 40%로 늘어난다? 그러면 정시는 당연히 재수생들에게 되게 유리한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재수생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나 교육부에서 이런 재수생들에게 유리한 상황,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재수생들이 양산되어짐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2008년도에 대학 입시 정시를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수능 100% 전형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수능 90%에 그 다음에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반영이 대부분 출결 봉사를 반영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생부 비중이 낮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정시에서 선발 비중은 대부분 100% 중에서 학생부 40%, 수능 50%, 그리고 10%를 논술고사 또는 일부 학교는 심층 구술 면접을 진행을 해서 100%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정시 비중이 계속해서 40%로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정시의 요소가 수능 100%의 일반적인 전형도 있지만 그거 전형 못지않게 그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70%, 학생부 30%의 전형으로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수능 100% 전형은 수능 성적에 우월성이 있는 수능 시험을 잘 본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학생부 30%에 수능 70%를 주는 전형들을 신설하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가 여러 가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로 인해서 정시 비중을 40%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전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정시 비중이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시에서 수능 100% 현재처럼 이렇게 진행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해서 생각해 본 게 이제 2008년도의 입시 요소처럼 첫 번째는 전형을 두 개로 가는 거죠. 정시의 전형을.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선 선발 전형이라고 하면 수능 100% 전형. 두 번째는 일반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30에 수능 70% 전형을 둠으로 인해서 학생부의 비중을 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번에 시험을 못 봤으면 나는 정시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수능 학교 공부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혹시라도 있다면 제 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재수를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갈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대형 학원들이 반수 입시 설명회가 줄줄이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학생들에게 반수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 보면은 재수 학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그동안 많이 줄어가지고 재수학원들이 많이 어려웠고 기수학원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재 2021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상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사실은 6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재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학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생각으로는 과연 교육부나 정부에서 이 상태를 계속 묵인할 것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능의 형태로 가면서 물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물수능이 되면 결국은 짧은 기간 내에서도 수능의 공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현실적으로 학습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3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수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모집 요강에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입시 흐름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현재 공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시로 올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머지 과정을 전 준비하셔야 될 거고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입시를 올바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시 비중이 늘어나니까 내신 안 좋으면 정시로 가자가 아니라 결국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못지않게 고등학교 학생들 수시에서의 나름대로의 재수생에 비한 어떤 그 메리트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잘 준비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대학 입시의 가장 크다는 흐름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었던 대입 공정성 방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들이 발표가 되어졌죠. 모든 학교들의 수시 요강률이 다 발표가 되어졌지만 그 수시 모집 요강을 한 대학 한 대학 한 대학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들이 이런 대학 입시 공정화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주된 내용은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비중이 크게 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벌써 정시를 40%의 비율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벌써 보이고 있죠. 두 번째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 같은 거. 어학 특기자 전형은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어학 특기자 전형은 페이지의 가닥을 잡고 있고 어학 특기자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종전에는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기자 전형을 두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특기자 전형들이 폐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현 중학교 2학년서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라고 해서 방향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다시 말해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권고한다 라고 해서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게 되어지면 각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중에서도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신설이 되어지거나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이에 따라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고, 두 번째는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과 같은 이런 전형들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1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시에서 40% 이상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게 입시의 주요 골자죠. 근데 이 골자에서 보시면 첫 번째 학생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고교 서열화 해소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의 2017, 18, 19년도 이후에 쭉 나아가는 신입생들의 고개별 선발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차적으로는 일반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천장이 사라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입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는 대부분 원서를 쓰실 때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판단하시면서 원서를 쓰는데, 수시는 대부분 평상시에 생각해뒀다가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입시는 특히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서 지원 직전에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을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입시의 변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꼭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의 단계적 폐지, 특히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고 특기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 10% 권고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전형 신설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 볼 때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 두 번째로 볼 때는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 주시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정시 40% 이상 확대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비중이 40%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집 인원 자체가 정시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이거나 25%였었을 때는 사실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지만 정시 인원이 40%로 넘게 되어지면 정시를 단일 전형으로 유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정시는 수능 100%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단일 전형이 아니라 이것이 단일 전형이라 두 개의 전형으로 형성을 해서 전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처럼 쉽게 말하면 우선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의 선발 전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시가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꼭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학부모들 또는 뭐 중3인 학부모들이 볼 때 정시 늘어난다. 그러면 정시로 대학 간다. 의대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내신 성적 안 좋아? 생각보다 안 나와. 그럼 무조건 정시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부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2020학년도와 21학년도에서 수시와 정시에서의 선발 비율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전년도에 77.3%였는데 수시에서 70%, 77%로 0.3% 줄고 수시가 정시에서 0.3%가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보다 약간 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 전형도 전년도보다 동일한 비율이라고 하지만 2022학년도를 봤었을 때 일부 대학에서 논술이 폐지가 되어지고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 같은 학교들이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서 적성고사를 보던 학교들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비율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논술의 감소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되면 2020학년도와 21학년도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대학의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를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을 보시면 딱 나오거든요. 전반적인 입시 흐름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이러한 계단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10% 선발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 그리고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의 폐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을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실 내용은 뭐냐면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각 대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49.4%, 과학고의 비율이 4.2%, 영재고의 비율이 8.6%, 외고나 국제고가 9.2%, 자율고가 13.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학생들의 출신 지역 또는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들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까?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각 대학의 신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아, 내가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2019, 20, 21년이 되어지면서 어떤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입시 변화의 흐름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대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경쟁자 고등학교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고자 하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야. 그럼 고려대학교를 가려고 할 때 고려대학교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고등학교 유형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심화학습 과정, 활동의 우수성이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 성적이 우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전형과 관계없이 원서 지원을 넘나들면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전형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생부에서 평가하는 비율과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교과 성적의 우수성은 있지만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한 거고,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세특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취 결과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써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의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소개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내용을 쓸지도 판단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동일 계열 학과 내에, 학교 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자율고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동일 계열 내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50명을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서 100% 고등학교에서 뽑지는 않죠. 어느 고등학교가 막 엄청 우수해. 그래서 다 뽑아 거기서. 그렇게 뽑진 않고 대부분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의 비율들이 나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성균관대라고 하면 성균관대학교 일반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 자율고의 비율이 특정한 해에 있어서 모집 전형이 크게 바뀌었다면 변화가 있지만 모집 전형이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봤었을 때 2019, 2011, 2021년도에 선발의 비율이 매우 흡사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선발 인원을 어느 정도 배정해놓고 뽑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전형이 신설이 되거나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20%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확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들이 어느 정도는 전형에 따라서 인원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일 계열이나 동일 학교 내의 경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사고를 다니거나 특목고를 다니면 일반고 학생이 경쟁자가 아니야. 가장 첫 번째 1순위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과의 경쟁일 거고,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은 틀림없이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의 원서를 쓰려고 할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나보다 내신 성적이 0.1이 높은 학생은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 학과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내에서의 경쟁을 떨쳐 이겨내는 게 제일 어렵고, 동일 학교 내에. 두 번째는 나하고 비슷한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비슷한 정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과의 경쟁도 또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런 점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입시의 변화와 신입생 고등학교 유형과의 관계가 뭐냐. 입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의 유형들이 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어떤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어떤 고등학교 유형 학생들이 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과 경쟁을 하게 되어질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야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장 많이 뽑는 학교는 어디냐. 자, 이 표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물론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정리할 수가 없어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 숭실대 정도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해놨고요.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숭실대학교가 73.50%, 그 다음에 세종대가 72.90%, 시립대가 71%, 국민대가 71%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카이스트가 18.20%. 물론 이렇게 선발 비율이 높다 낮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선발 비율이 높은 거는, 일반계 선발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은 거야.
그렇죠? 또 특기자 전형 같은 선발 특기자 전형이 없거나 특기자 전형에서 학생 선발 비율이 적거나, 다시 말하면 숭실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는 뭐냐면, 이런 숭실대나 세종대나 시립대, 국민대 같은 데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전형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을 높게 평가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교과 성적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고, 국제고, 자율고의 선발 비율이 높은 학교가 어디냐 봤더니, 첫 번째는 외고, 국제고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가 13.30%,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이화여대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고는 활동 역량이 우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 비율이 높은 학교들 쪽에서 외고나 국제고, 자율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은 현상들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선발 비율이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같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 또는 뭐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학교들이 주된 학교라고 볼 수 있고, 한국외대의 선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 데이터가 이제 2019년도 데이터가 발표가 된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외대는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특기자 전형.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기자 전형은 외고나 국제고나 아니면 자율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또 한국외대 자체가 문과 중심의 동양어, 서양어 전문 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계 쪽보다 문과,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의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은 거로 보여지고요.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도 특기자 전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려대나 연세대도 특기자 전형을 인원을 줄여나가거나 폐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비율들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결국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고의 학생과의 경쟁을 반드시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 대학도 한국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형과 면접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다면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씀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고나 국제고의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이 우수성이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한국외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신 성적이 1.7 이내의 내신 성적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고 학생과 경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고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이 무엇인지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자소서를 쓴다든가 학생부를 구성한다든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별로 또는 대학별로에서 어떤 고등학교 유형들이 선발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 꼭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2019, 2020, 2021년도 각 대학의 모집 전형과 모집 요강이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점, 이 점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죠. 2021학년도 대학 입시 모집 요강에서 각 대학별로 전형으로 봤었을 때 내가 처해져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초화하면서 모집 요강을 분석하시게 되어지면 지원 대학에 대한 전략을 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 자연계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은 뽑는 학교들이 과학고는 카이스트 47.60%,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포스텍이 28%, 서울대가 4.2%, 그러고 난 다음에 서강대 2.50, 연세대 2.40이니까 과거 학생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몰리는 부분은 카이스트와 포스텍과 서울대 정도로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영재고 학생들은 카이스트의 22%,
그 다음에 포스텍이 10%, 서울대의 8.60%로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 몇 개 학교에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꼭 이렇게 카이스트나 포스텍과 서울대만 원서를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도 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도 원서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의 비율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대학으로 또 원서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였었던 부분은 첫 번째 제가 이제 보여드린 부분들은 각 대학별 신입생 고등학교 유형조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요거와 이 내용과 2021학년도 대학별 모집 요강의 변화된 내용들을 같이 집계를 통계를 내시면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와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기초로 했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생각해 보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의고사 응시자의 추예요. 자, 우리가 5월 모의고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5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4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였죠. 그거를 좀 늦게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이번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다 잘 봤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공부한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학원도 안 바꿔. 과외도 안 바꾸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얘가 기죽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닥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근데 그거를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3월, 4월 달에 미리부터 맞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저항력을 키우면 좋은데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수능에 가서 그냥 한 방에 맞으면 재수로 넘어가는 거죠. 재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애들이냐면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애들 또는 본인의 목표치가 높지 않았었던 학생들은 재수를 잘 안 해요. 항상 어떤 학생들이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이만큼의 성적이 나왔고 이만큼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수능을 봐서 이만큼 점수를 맞은 거죠. 그럼 거의 100% 재수를 하게 되어져 있고 부모님도 재수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3월과 4월, 그러니까 5월에 봤었던 두 번의 모의고사 시험이 평상시보다 늦게 시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나름대로 잘 봤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 가겠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월, 4월, 6월, 9월, 수능까지 실제 학생들의 숫자의 변화는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자, 우리가 3월 달에 시험을 봤었던 인원인데 이건 이제 작년도 2020년도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2019년도 우리가 2020년도 올해는 사실상 두 번의 모의고사를 봤지만 통계를 집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작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3월에 시험을 봤던 학생, 4월에 봤던 애, 6월, 9월 수능에 봤었던 학생들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3월에 봤었던 학생들이 39만 8,878명이었는데 4월에 본 학생들이 줄더라고요. 14,931명이 줄어가지고 38만 3,947명이 됐어요. 6월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79,854명이 늘어서 46만 3,000명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9월에서는 재수생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보통 6월에 들어오는 재수생의 비율이 약 50%, 그리고 9월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재수생이 한 6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재수생 비율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수험생의 숫자가 10,000명 정도 줄어든 이유는 바로 재학생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수능의 인원을 봤더니 수능에서는 9월보다는 인원이 늘어서 15,197명 정도 늘면서 6월과 9월에 실제 응시자의 숫자는 비슷한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죠. 우리가 올해 입시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 공정화 방안, 그 다음에 고교 소외라 완화라는 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대한 폐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 정시 비중이 40%를 늘린다.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입시에서는 결국은 대학에서 뽑는 학생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면
결국은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합격 컷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빈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 구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2018년도에 학생 숫자가 57만 5천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59만 1,000명, 2020년도, 그쵸, 작년이죠. 52만 5천 명인데 실제 학생 수는 52만 5천 명이었는데 수능에 응시한 학생은 48만 4천 명. 다시 말해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약 4만 5천 명 정도 인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해로 해서 넘어가면서 또 줄어드는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또 인원이 줄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전체 경쟁률이 0.5 정도의 경쟁률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올해 또 경쟁률이 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에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 입시의 많은 변화들 중에서 제가 꼽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학생 수의 감소예요. 그죠?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실제 4년대 대학에서의 대학 정원은 큰 폭에서 감소폭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 대비하게 되어지면 2018년도에 학생 수와 4년제 대학 정원의 경쟁률 가면 1.63대 1이었다면 우리가 2021학년도가 되어지면 경쟁률이 1.33대 1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을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대학을 가기 쉬워진다고 하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직과 관련이 되어진 직종 이런 학과들은 대학에서 실제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선호도는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상위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직과 관련이 되어진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쪽의 선호도는 계속해서 집중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아시면 되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학생들 내년에 약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약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대를 2008년도 데이터를 봤더니 약대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예를 들어서 150점이야. 150점. 정시에서 150점이었을 때 약대의 점수가 몇 점이냐면 148점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수리과학부 가장 높은 과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과대학이 145점 정도의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약대를 하더라도 그 대학의 서울대학교의 가장 높은 공과대학보다 점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대는 그 학교가 전국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학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약대라는 그 전문직과 관련이 되어진 약대는 아무래도 점수가 되게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 약대를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4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5나 1.6으로도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내가 약대를 목표로 삼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4 또는 뭐 1.5 이내 정도는 내신 성적을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어요. 끝까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응시자와 재수생의 비율이에요. 요거는 조금 보실 점이 있는 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봤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3월, 4월, 6월, 9월 수능까지 가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39만 7천 명에서 48만 3천 명으로 인원수가 쭉 늘었어요. 특히 이제 6월과 9월 수능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재학생만 있었고 여기는 재학생과 재수생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실제 재수생의 비율, 재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정리해서 재수생 말고 재학생의 모의고의 응시 인원을 한번 따로 정리를 했더니 3월, 4월, 6월, 9월 수능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숫자는 3월에는 39만 8천 명, 4월에는 38만 3천 명. 이게 여러분들이 본 5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라면 3월 달보다 4월 모의고사에 모의고사 응시 인원이 적다는 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에 가서 모집 인원이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가장 많이 응시하는 때는 바로 언제냐? 6월 모의고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모의고사로 가면은
39만 7천 명에서 37만 7천 명 정도로 인원수가 급감하게 되죠. 그리고 9월에서 다시 수능으로 가게 되어지면 34만 7천 명으로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여기는 한 3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인원이 급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6월 이후로 가면서 모의고사 응시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모의고사 응시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조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이게 있겠죠.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죠? 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시 원서 지원을 했는데 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원서를 썼다. 또는 수능 전에 발표가 나서 합격을 했다. 이런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볼 이유가 없으니까 안 봐도 되겠죠. 또는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재수를 결심을 한 학생들, 아니면 수능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반대되는 현상은 뭐냐면 재수생들은 6월에 수능에 응시하는, 6월 시험에 응시한 재수생의 비율이 약 50.95%예요. 재수생 전체 13만 6천 명 중에서 6월에 본 학생들은 50.95%고 전체 비율에서 재수생 비율은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9월이 되어지면 재수생 전체 13만 6천 명 중에서 7만 8천 명, 57%, 그러니까 6월에서 9월이 된다고 해도 실제 재수생의 비율은 크게 많이 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면은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재수생의 비율은 14%에서 17%로 늘죠. 가장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수능으로 가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비율이 57%에서 100%, 13만 6천 명으로 급격히 늘게 되어지고, 비율도 17%에서 28%로 해서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서 재수생의 비율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6월에서 9월 수능으로 가면서 재학생의 비율들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한다,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는데, 쉽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수생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2019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평가원에 가시게 되면 2020학년도 결과 분석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수리가형 2019년도 수리가형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에요. 1등급과 2등급에서 재학생의 비율과 졸업생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에서 2019년도 1등급과 2등급의 졸업생의 비율은 21.2%로 전체 비율의 70%, 재학생의 비율은 9.2%로 30%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24.2%로 66%였고 재학생이 34%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은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서 비율이 증가하고, 비율이 증가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서 인원수가 감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1등급, 2등급에서의 비율이 채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수능에 취약하고 매우 불리할 상황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올해는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처리에 처해 있으니까 너네 어쩔래, 재수하자,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핵심은 지나치게 기대를 갖지 마라. 그러니까 수능 시험 열심히 하면 수능 시험 잘 볼 거야, 우리 애는 잘할 거야,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 올해는 입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입시 계획을 짜야 돼. 그러니까 올해는 수능 시험 잘 보고 학생부 잘 마무리 짓고 대학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입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올해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입시의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차이점은 그거죠. 재수생들은 한번 마셔봤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한계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본인 실력을.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일찍 맞는 게 맞다고 3월이나 4월 그러니까 5월에 가서 또 모의고사에서 본인의 현재 실력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5월에 시험도 확인 못하고 6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6월 모의고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재수생의 비율이 14%밖에 안 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비율이 가장 높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6월이 5월보다 다소 시험이 어렵다 하더라도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사실은 9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능인데 학생들이 이만큼 또는 부모님들이 이만큼 바라보던 눈높이가 한번 모의고사를 보고 봤더니 성적이 안 나와. 야 이러다 당 못 가겠다. 좀 우리 이제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꿈을 낮춰가지고 우리 건국대 정도로 해서 가볼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꿈을 포기하거나 낮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쓸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학생이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 스스로가 본인의 한계점과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모의고사가 여러 번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올해의 상황은 결국 학생과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트러블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애는 본인의 실력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찰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9월에 원서를 쓸 때도 대학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해가. 자, 요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6월이 돼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곧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중간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18일날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고 인천시 모의고사 보고 그러고 나면 사실상 이제 1학기 마무리가 되니까 학생부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수시 원서 접수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적 조금 올린다고 해서 대학이 바뀌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나왔었던 것처럼 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와 1학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두 번 볼 거냐 아니면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학습에 부담이 되니까 한 번을 볼 거냐 이 얘기를 가지고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의 학교활동, 학생부 기재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무시가 되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혹시 받게 되어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받게 될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에 대한 평가 비중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낮아질.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 배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1학년의 내신 성적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전체 내신이 1.5였어.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가가지고 시험을 폭삭 못 써가지고 2.5로 떨어지는 학생도 별로 없고 1.5였는데 엄청 잘해서 1.0을 맞는 학생들도 별로 없고 3.5 맞다가 고3 돼서 엄청 열심히 해서 1.7을 맞는 학생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의 내신 성적이 그대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2.1 정도의 학생이었으면 2.1에서 2.1로 가든 2.1에서 조금 잘해서 1.8을 맞든 그러겠죠. 내신 성적이 조금 오르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비슷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동아리 활동 생각해봐요. 3학년도 동아리 활동 별로 하는 거 없잖아. 교내대회 있나? 3학년도 교내대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거 작성하고 이런 것도 좀 남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과에서도 특이한 기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거의 지표에 95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물론 수능 체제를 빼고 물론 수능 체제의
충족과 미충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하지만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벌써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결국 바뀌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전공 적합성을 만드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해외 학생부와 다르게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학생이 어떠한 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대한 우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부 내용에서 잘 드러나요. 근데 외국의 학생부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사실 중심의 기술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국내 학생부는 학생부 내용을 읽다 보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까지도 고려될 수 있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간에 내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지원 학과의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3학년 1학기의 핵심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이 의대 합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다 알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신 대비 열심히 하시고 수능 체제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지금 딱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 라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학업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대를 가려고 해. 다른 애 문과로 대학을 가려고 해. 그러면 학생부 내용에서 첫 번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학업적인 능력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지원할 대학이 뭔지, 어느 정도 지원을 대학을 쓸지, 그 대학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떤 학과로 원서를 써야 될지, 그 학과로 원서를 쓰기 위해서 학생의 학생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 가면 학교 활동을 하고 있죠. 학생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부의 학생부를 가지고 지금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은 뭔지,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될지, 얘가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로 원서를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왜?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수능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교 활동하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을 데리고 와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이러면 끝나고 가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자기 이만큼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너는 얼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쌓아온 노력은 이만큼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대학을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올해 2021학년도 입시는 매우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동아리, 자율동아리, 세특, 독서, 리더십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입시 전략, 객관적인 분석과 이해, 동기부여, 목표 함양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제가 3분만 내용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첫 번째는 성적이 조금 달라진, 성적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되게 중요한 점은 뭐다? 우리가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는 부분들, 입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하고는 최근에 기사화되어지고 있는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이 결국 향후 앞으로의 입시 계획의 방향이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학종에 대한 투명성, 고교 서열화 완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의 단계적 폐지와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공고, 정시 비율의 40%, 그리고 여기에다가 학생 수의 감소.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1학년도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입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수시와 정시에서의 선발 비율의 차이는 별로 크진 않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주요 대학에서 수시 정시의 선발 비율의 차이는 크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얘기는 핵심, 바로 뭐냐면 각 대학별 신입생 출신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통해서 이해할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신입생 출신고등학교 유형이 뭔지를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나의 경쟁자는 어떤 고등학교 유형 애들이 원서를 쓰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동일 계열 학교 내에서의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입시의 변화와 그 다음에 과연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 비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입시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교가 어딘지,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 자율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합격을 하는 대학이 어딘지, 그 다음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자, 모의고사 응시자 추이에 대한 부분. 자, 5월 모의고사를 시험을 봤는데 사실 5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5월 모의고사의 데이터가 사실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해 본 게, 자, 3월, 4월, 6월, 9월 수능까지의 시험 응시생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자. 아, 봤더니 언제가 제일 많았어? 비율 봤더니 6월에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구나. 그거 비율이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구분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에서 수능 응시생들의 비율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봤더니 조금 놀라워요. 놀라운 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꺾이는 모양이죠. 그렇죠? 6월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시험 응시했지만 9월과 수능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응시의 숫자가 주는 데 반해서 재수생의 빗자는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서 인원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이 한 28%를 차지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뭐냐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막연히 시간이 가면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를 거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학생의 내신 대비, 그렇죠? 수능 공부, 그리고 부모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의 학생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최소한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D-100일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남은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실제 9월까지의 일정을 보시게 되어지면 현실적으로 매우 빡빡한 일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에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 충족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꼭 놓치지 말고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전공 적합성 강화예요. 내신을 놀리지 않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않아도 전공 적합성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내가 내신 성적의 강점이 아주 크지 않은 학생들, 활동의 우수성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 또는 예를 들어 내가 수능 최저 관계없이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핵심은 바로 뭐다? 전공 적합성 강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길게 좀 내용이 잡혔어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